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곳은 국립경주박물관입니다. 얼굴무늬 수막새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 그리고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이 기와조각, 이것이 우리 문화재로 보물인데, 수막새라고 하는 것, 얼굴무늬 수막새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휴먼 페이스 모티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모티브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람의 모습을, 사람의 표정, 인상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려내는, 묘사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또 사실 그대로 실제 눈의 크기, 코의 크기, 그 사람 어떤 특정인의 진짜 모습, 이것을 그대로 본따기 위한 데드마스크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 얼굴을 모티브로 해서, 그래서 이 수막새를 제작했다. 그러면 기와지붕에서 이 수막새라고 하는 것은 왜 쓰는가? 실질적으로는 기와의 마지막 부분, 거기에 한 반원형 공간이 쭉 생기기 때문에, 굴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을,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침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1500년 전 신라 왕국에서는 이곳이 불교 국가이기도 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인식, 신앙, 이런 면에서 주술적인 의미가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막새가 귀신을 쫓아준다, 막아준다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은 어쩌면 좀 우습기도 하고, 또 그게 문명 시대가 아닌 그런 때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자료라든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또 우리의 그 민간의 생활상을 보건대 이 악귀를 대체한다든지 역귀, 그 당시에는 병이 드는 것도 다 나쁜 귀신의 짓이고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악귀나 역귀를 퇴치하기 위해서 아주 진지하게 신앙의 마음으로 세운 주술 건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수막새의 그 역할이라든지 의미가, 이거는 개그가 아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와조각에 새겨진 것이 미소 짓는 여자다, 실론을 뜬 관능적인 여자다, 또는 부처의 자비로운 미소라든지 어머님의 자애로운 미소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말을 듣지 않기로 합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수막새의 코만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수막새의 코에 대해서 문화재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문화재청 문화재 설명을 보면 오뚝한 코라고 했습니다. 이 오뚝한 코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도드라지게 높이 솟은 상태의 코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요즘 성형외과에서 오뚝한 코를 만들어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에 성형한 코 모양이면 될 것이고 뾰족한 코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나 수막새의 코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민족 백과사전에서는 이 수막새의 코를 반듯하고 듬직한 코라고 서술합니다. 여기에서 듬직하다 하는 것은 여자의 코를 설명할 때 쓰는 형용어가 아니고 또 그것이 관능적인 여자의 코에 쓰일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성구 전 경주박물관장은 코는 크고 오뚝하여 당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뚝하고 당차다 거기다 크다. 물론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우리는 눈앞에 수막새의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아무튼 그들의 설명이 아무리 봐도 그 설명으로는 이게 여자의 코가 아니다 싶습니다. 경북매일신문에서는 둥글고 커다란 코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보니까 다 코가 크다. 주먹코 뭐 이렇게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몇 가지를 소개를 했지만 이 수막새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이 코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별다른 서술이 없다. 그리 말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소개한 몇 건을 보자면 여자의 코가 아니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수막새를 보면서 과연 이 수막새의 코가 어떻게 생겼나 그것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수막새의 애매한 다른 부분 우선 두 눈을 가리고 코만 한번 보기로 합시다. 코를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코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양미간에서 코끝으로 입술 쪽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콧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코가 끝나는 곳을 코끝이라고 합니다. 이 중심에 있는 코끝을 두고 양쪽으로 콧구멍이 있는 부분을 코 날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선 그 부위를 알아두기로 하죠. 그런데 사람의 코의 특징이 콧등 부분이 옆에서 보면 뾰족하게 그 날카로운 선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콧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이 수막새의 코 모양을 살펴보면 이게 우선 콧날이 없습니다. 사람 코에 콧날이 없다. 굉장히 이상하겠죠? 콧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 콧구멍 사이 사람 같으면 코벽이라고 할 텐데 콧구멍과 콧구멍 사이는 아무리 코가 큰 사람이라도 얇은 벽 하나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막새의 코끝을 보면 콧구멍과 콧구멍 사이가 넓은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모습을 이렇게 생김새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의 코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거라고 콕 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짐승의 코라는 느낌이다. 그 다음에 그 수막새
얼굴면이라고 하는 그 전체 면적에서 코 부분의 비율이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오뚝한 코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수막새의 코의 생김새를 무엇과 닮았다고 할까? 옛날에 어머니가 고추장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아주 두껍고 커다란 나무 주걱, 마른 주걱이라고 하는데 1m가 넘어 보이는 그 큰 주걱을 닮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으로는 옛날 옛적에 죄인을 때리던 몽둥이, 형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눈에 배시시 웃음을 흘리는 관능적인 여자의 코는 전혀 아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얼굴무늬 수막새의 코는 짐승의 코, 또 이 커다란 몽둥이가 떠오르는 코, 이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막새가 표현하고 있는 얼굴, 그 인물, 이게 과연 누구였을까?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수막새는 사적 15호 흑륜사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이 흑륜사가 있던 시대, 바로 그 흑륜사와 관련해서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 가운데 이름에 코라는 글자가 들어간 인물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다소 특이한, 신기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인물은 비형랑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비형랑은 한자로 코, 비, 가시나무 형, 산해랑, 이런 글자를 씁니다. 이 가시나무 형이라는 이제 두 번째, 이름 가운데 두 번째 글자, 이것은 곤장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이것이 조선시대의 그림이기는 하지만 곤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김윤보의 형정 도첩에 나오는 그림을 잠시 보겠습니다. 형정 도첩에 나오는 이 곤장이라고 해야 할 텐데, 이 형벌용 몽둥이, 이거는 조선시대의 것이기는 한데, 이러한 그 체형을 가하는 것은 삼국시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그 비형랑의 형자가 이 몽둥이 모양과 연관이 있고, 이 형장의 모습이 그것이 수막새의 코 부분하고 무엇인가 유사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비형랑은
코에 특징이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일단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얼굴무늬 수막새가 흑륜사지에서 출토됐고 비형랑이 흑륜사와 관련해서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흑륜사는 어떤 절인가? 이것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고우 무렵 이 흑륜사와 관련해서 신라의 왕은 한 4명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제24대 왕인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은 이제 540년에서 576년까지 재위를 했다고 하고, 연도는 뭐 그냥 어려우니까 슬쩍 훑어 지나가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 진흥왕에게는 장남이 동륜이라는 장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불행하게도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서 이 사람이 상당히 소위 밝히는 사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 동륜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차남인 금륜이 진흥왕을 이어서 제25대 신라왕이 됩니다. 이 금륜이 바로 진지왕입니다. 우리가 학교 때 진지왕 하면은 진지 드셨냐, 먹는 것만 밝히는 거냐 이러면서 놀려댔던 것이 바로 이 진지왕인데, 한자로 된 글자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참진에 지혜 지자를 써서 진지왕. 또한 상당히 지혜로웠다고 전합니다. 물론 동륜과 마찬가지로 여성 편력이 심해서 그런 것 때문에 폐위도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왕이기는 하지만, 그 진지왕이 바로 이어서 576년에서 579년까지 왕의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진지왕이 물러난 뒤에 그 뒤를 이은 것은 다시 그의 형인 동륜의 아들, 진흥왕의 큰아들, 그의 다시 큰아들, 그러니까 진흥왕의 장손이 될 겁니다. 그게 제26대 진평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평왕의 장녀가 선덕여왕, 선덕왕이 제27대 왕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바로 고무렵의 일입니다. 이 흑륜사는 최초의 승려라고 하는 아도가 건설을 했고, 신라에서 최초의 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큰 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흑륜사를 대흑륜사 혹은 대왕흑륜사로 확장해서 짓게 됩니다. 이게 버풍왕 때 535년에 시작을 해서 진흥왕 때 544년에 완공이 됩니다. 이 흑륜사가 신라의 최초의 절이면서 신라의 최대의 절이다. 이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황룡사만 생각을 하는데 흑륜사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흑륜사고, 흑륜사와 관련된 인물이 비형랑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비형랑은 진지왕의 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단한 흑륜사, 그 흑륜사에서 비형랑과 관련된 것만 짚어보기로 하죠. 그거는 바로 흑륜사 남문입니다. 흑륜사 남문은 남도 아니고 신라 말에 반란군이 이것을 불태워버린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신라 내에서 왕권에 도전을 했던
그쪽 세력이 태워버린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남문, 흑륜사 남문의 그 문루를 비형랑 때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흑륜사 남문을 길달이라는 귀신을 시켜서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를 길달문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귀교가 또 있습니다. 귀교도 귀신을 부려서 그 돌로 다리를 놨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 비형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진평왕 재임기에 진평왕대에 건설이 됩니다. 흑륜사는 신라 최고 그리고 최대의 사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흑륜사 터는 현재 경주 사정동 사적 제15호 흑륜사지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룡사지보다 더 크다. 원래 흑륜사는 그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흑륜사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2차돈 순교지이고, 그 다음에 신라의 왕인 진흥왕이 나중에 흑륜사의 주지가 됩니다.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그때 진흥왕이 주지가 됐을 때 법명은 법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김대성, 그가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김대성이 전생에 밭을 이 흑륜사에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 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대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 흑륜사는 당시 신라에서 가장 영험하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은 그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곧 신라라는 왕실 자체와 가깝게 연결된 곳이고 이렇게 알려진 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형랑이 누구인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제25대 이 비형랑은 제25대 진지왕의 영혼이 과부가 된 도화녀하고 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고, 바로 이런 점에서 비형랑은 정령잉태, 영혼과 사이에 낳은 그 잉태를 하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정령잉태로 신이하게 아주 일반 인간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출생한 자가 비형랑이다. 바로 진지왕의 서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왕이 사망하고 나서 그 뒤를 이은 진평왕, 제26대 진평왕이 이런 소식을 듣고는 어린 비형랑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키웠습니다. 그러면 이들 사이가 어떻게 되는가? 신라 왕인 진평왕에게 있어서 비형랑은 작은아버지의 아들, 서자이기는 하지만 작은아버지의 아들이고, 이 비형랑의 입장에서 당시 왕인 진평왕은 큰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진평왕이 선덕여왕의 아버지입니다. 진평왕이 재임한 때는 579년에서 632년, 바로 이 진평왕대에 흑륜사 남문 문루를 건설하고 귀교를 건설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귀교 자리가 지금 좀 불분명한데,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는
오릉의 서남쪽 신원평 쪽에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소개한 흑륜사 남문의 문루 그리고 귀교, 이거는 비형랑이 귀신무리를 부려서 건설한 것으로 삼국유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형랑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인물인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소개하면, 비형랑은 월성을 날아서 넘어 다녔다고 합니다. 비형랑은 귀신무리를 부렸다. 귀신이 비형랑의 말에 복종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흑륜사 남문 문루를 건설했다는 길달도 비형랑의 명령에 따라서 그런 일을 했던 귀신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형랑은 자신의 명령에 거역한 길달을 잡아 죽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쫓아내든지 아니면은 귀신의 그 한을 풀어줘서 제갈 길로 가게 하든지, 항상 결말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특이하게도 비형랑은 귀신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듣던 전설의 고향이나 옛 이야기 치고는 아주 살벌하고 그리고 무섭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민족 백가에서는 이렇게 귀신을 아예 말살시켜버리는 비형랑은 처용보다 더 강력한 자로 인식이 됐다는 그런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비형랑은 그 당시에 신라의 왕은 성인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불교국가, 종교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바로 그런 신성한 왕의 자손이 비형랑이고, 보통 인간과 다르게 정령 잉태된 자가 비형랑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에서 보듯이 코가 아주 특징이 있는 비형랑이다. 그가 흑륜사를 지켰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형랑은 그때부터 민간신앙화, 민간에서 모시는, 그리고 비형랑에게 의지하고 빌고 하는 민간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신승, 동국, 여지, 승남, 여기에서 나중에 두두리 신앙으로 이게 계속되고, 조선시대 어느 시점 두두리 신앙이 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비형랑 주사라고 하는 것이 고전시가 형태로 지금 남아 있는데, 집집마다 이러한 문장을, 비형랑과 관련된 문장을 부적처럼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식인 것이죠. 이 집은 성스러운 왕의 아들 비형랑의 집이다. 그러니 얼씬도 하지 마라, 귀신들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흑륜사지에서 코가 특이한 얼굴 모티브 수막새가 지금 발굴이 됐다. 그것이 현재 박물관에 있는 보물인 수막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수막새는 당연히 귀신 쫓는 기능이 있다. 다른 수막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데에서 나아가서 귀신을 말살시키는 초강력 능력자 비형랑, 그러면 이거 비형랑 수막새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기록을 봐도
귀신들이 비형랑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면서 달아났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흑륜사는 신라 왕국의 절입니다. 왕이 주지가 된 절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아들이 지키는 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고, 그 흑륜사의 지붕 끝에 비형랑의 수막새를 거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얼굴무늬 수막새가 신라 최대의 절 흑륜사 지붕 끝에 걸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높은 지붕 끝을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무시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수막새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노려보는 것처럼 빨아들일 듯이 왕방울 같은 눈을 크게 뜨고 당장이라도 씹어 먹을 듯이 일그러진 입술, 그리고 거대하고 짐승 같은 코. 다시 보는 수막새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코를 보니까 뭔가 짐승의 코 같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사자코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자라는 것이 또 귀신 쫓는데 상당히 그 효과적인 그런 동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512년 지증마립간 때 이찬인 이사부가 우상국, 그러니까 오늘날의 울릉도가 되겠습니다. 그 우상국 정벌을 하는데 당시 신라에서는 사자로 귀신을 쫓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사자 모형을 가지고 가서 위협을 해서 항복을 받아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삼국사기 내용입니다. 사자는 악귀를 쫓는 영수라고 인식을 했고, 바로 그래서 신라에서는 묘지에도 또 절의 불상이나 불탑 앞에도 이렇게 사자를 세웠습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사자를 가지고 가서 우상국을 정벌했다는 이사부는 비록 위서라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화랑세기에 보면은 그가 바로 진지왕의 외할아버지로 나옵니다. 진지왕의 외할아버지라고 한다면 비형랑의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흑륜사지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얼굴무늬 수막새, 이거는 인간의 얼굴에 사자의 모습을 같이 모티브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합쳐놓은 비형랑 얼굴 수막새가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강력 귀신을 방어하고 귀신을 파괴해버리는 무기가 될 수 있겠다,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얼굴무늬 수막새에 대해서는 1934년 일본인 박물관 분관장, 그뿐 아니라 교토 제국대학의 그 논문, 이런 데에서 또 현재의 우리 한국문화재청에서 이거 7세기 신라 유물인 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게 비형랑 얼굴 수막새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1500년의 역사,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민간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 될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예쁜, 어떻게 하면 관능적인, 남에게 꼬리치는 그런 여자의 얼굴로, 배시시 미소 짓는 얼굴로 그려보려고 애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 제대로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것은 아닐지라도 역사적으로 더 귀중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을 문득 깨닫는 그런 오늘 이 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